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승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서양 고대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서양 고대사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면서 이제 서양 고대사가 수능 기준으로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된다. 근데 그 한 문제가 그리스 헬레니즘을 한 꼭지로 해서, 그리스 헬레니즘이 나오거나 아니면 로마가 나오거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그리스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그리스는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또 개관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이 첫 번째 주제인, 주제 1, 서양 고대사의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와 헬레니즘, 그리스 헬레니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 세계를 공부하게 될 건데, 이 그리스 세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좀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리스라고 해서 이 단일한,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처럼 단일한 지역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의상 그리스 문명, 그리스 세계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이제 오늘날은 하나의 그리스가 통일된 국가로 존재하지만, 원래 그리스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는 정말 수십 개의 도시국가인 폴리스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 개별적인 독립적인 도시국가들. 그 폴리스. 그 수백 개에 달하는 폴리스, 도시국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우리가 에게 문명할 때 공부했죠. 이 미케네 후에 아테네. 그리고 그 미케네 문명을 파괴시켰던 도리스인의 후에 스파르타.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세계를 공부할 때는 그 대표적인 두 라이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스가 오늘날은 통일된 하나의 거대한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통일된 그리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 이 그리스 안에 정말 수백 개의 잘게 쪼개진 개별적인 도시국가, 폴리스라는 게 존재를 했고요. 그 수백 개의 도시국가, 개별적 도시국가인 폴리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그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서도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할 때는 주로 스파르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테네는 안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아테네는 아예 개별적 주제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할 때는 스파르타를 묻는 경우가 많고, 아테네는 아예 좀 더 심화된 주제로 또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아테네의 정치는 민주 정치예요. 네,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 전 세계 나라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민주 정치, 그 원형이 아테네에서 나와요. 이제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되게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아테네의 민주 정치 발전. 아테네가 어떻게 민주 정치를 발전시켰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4명의 남자가 등장할 거거든요. 흔히 이제 폴페, 클페 이래서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그냥 폴페, 클페라고 적어드릴게요. 사람 이름입니다. 첫 글자만 딴 거예요. 폴페, 클페. 각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아테네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인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세계가 크나큰 외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25번 학습지에서 공부했던, 서아시아사에서 공부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쟁,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에서 정리를 했죠.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여기서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패배시킨 이후에 그리스 세계는 자기들끼리도 내분이 벌어져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자, 우선 폴리스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 그랬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는 오늘날에는 통일된 국가로서 그리스가 존재하지만 그 시대에는 통일된 그리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속에 수십 수백 개의 개별적인 도시국가 폴리스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왜 그리스는 통일되지 못하고 수십 수백 개의 폴리스로 잘게 쪼개져 있었느냐? 그 이유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리스가 통일되지 않고 수십 수백 개의 개별적 도시국가인 폴리스로 구성이 되었느냐? 그건 자연환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그리스가 이 지도를 보시면 어때요? 네, 여기 노란색이 산이고 초록색이 평지예요. 평지가 거의 없죠? 네, 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시면 여기가 네, 산지가 무지하게 많고 평야는 굉장히 적어요. 거기다가 해안선은 어떻죠?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지방들끼리 하나로 뭉쳐서 통일되기가 힘든 거예요. 다 이게 잘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약간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폴리스가 어떤 거냐면 그리스가 워낙 산들이 많고 이렇게 막 산들이 많아. 그리고 그나마 있는 평지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나마 살 수 있는 이런 평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개별적인 도시국가인 폴리스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가 이렇게 그리스가 폴리스로 쪼개진 이유는 폴리스는 도시국가라는 뜻입니다. 도시국가.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산지 사이사이 평지에 사람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평지에 모여서 뭘 만든다? 도시국가인 폴리스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는 뭐의 집합인 거예요? 수십 수백 개의 폴리스의 집합인 거예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 시그마 기호. 그리스는 폴리스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스는 이렇게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스의 이 수많은 산지 사이에 개별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도시국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는 폴리스, 수백 개의 폴리스로 나누어져 있다. 개별적 독자적 도시국가인 폴리스로 나누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폴리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여기 그림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폴리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작아요. 산 꼭대기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평소 때는 신전의 역할을 하고요.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여기가 산 꼭대기에서 최후의 방어 거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때 사람들은 주로 이 평지의 아고라, 여기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경제생활과 사회적 교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고라가 이제 흔히 토론회장, 교류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트에는 판이 있고 다음에는 아고라가 있잖아요, 얘들아. 다음에서 그런 커뮤니티, 다음 아고라라 그러죠. 그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다음 아고라가. 그래서 뭐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고요. 특징은 얘들은 다 개별적,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별적, 독자적 도시국가다. 그러면 이 폴리스들끼리는 그리스에 존재하는 이 개별적, 독자적인 폴리스들은 자신들을 같은 국가라고, 같은 동족이라고 인식하진 않았나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시 한번 말 좀 꼬였네요. 그러니까 자, 이 그리스의 산지 사이에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수십 수백 개의 폴리스들이 막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얘들이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으면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잘게 수십 수백 개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도시국가 폴리스로 쪼개져 있었지만 그들끼리는 같은 동족이라는 동족의식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동족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들 스스로를 뭐라 불렀냐?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헬레네스.
이 헬레네스가 그리스에게 되게 전설적인 영웅 헬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 수많은 폴리스들이 비록 다 개별적 국가를 이루어져 가지고 나눠 살지만 우리는 모두 누구의 후예다? 헬렌의 후예다 라고 해서 자신들을 다 헬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같은 헬렌의 자손이니까, 같은 민족 동족이니까 비록 우리가 다른 개별적 나라로 떨어져 있지만 4년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우리 형제들끼리 얼굴도 보고 친목도 다시고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얘들이 4년마다 모여서 행사를 열어요. 그게 올림피아 제전이야. 이게 바로 오늘날의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헬레네스 올림피아, 그러니까 폴리스는 산지 사이에 존재하는 개별적 독자적 도시국가지만 동족의식이 있었고 그들 스스로를 헬레네스라 불렀고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를 열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배경이고요. 이제부터 직접적인 출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 세계를 구성하는 수백 개의 개별적 독자적 도시국가인 폴리스. 이 폴리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두 개 있다 그랬죠. 바로 뭐랑 뭐?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수능 모의고사 출제 범위니까 잘 들어두세요. 자,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할 때는 위치와 정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걸 지도에서 좀 보신다면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스파르타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아테네는 상대적으로 어디 있죠? 네,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스파르타는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죠. 이게 그들의 큰 차이를 드러내줍니다. 아테네는 해안가, 그리고 스파르타는 내륙 지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립된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경제적인 활동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테네는 해안가 지방이니까 농사보다도 주로 뭐 할까요? 네, 무역, 바다 건너 해상 무역에 나섭니다. 여기가 또 지중해성 기후라 엄청나게 따뜻해요. 그래서 얘들은 주로 올리브, 지금도 굉장히 귀한 작물이죠. 올리브를 팔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해상무역에 종사한 애들이 아테네예요. 그에 반해 스파르타는 내륙지방에 있다 보니까 무역보다는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비율이 정말 달라요. 이 시민은 이제 자유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테네는 시민이 54%야.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자유인이라는 건데 스파르타가 굉장히 특이해요. 스파르타에서는 자유인인 시민의 비율이 5.5%? 자, 5.5%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가 나오냐? 제가 스파르타가 누구의 후예라고 했죠? 네, 지중해 문명, 에게 문명 공부할 때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공부했죠. 이 중에서 미케네 문명이 누구에게 무너진다고 했죠? 철기를 가지고 온 도리스인들에게 무너진다고 했죠. 그 도리스인의 후예, 철기를 가지고 미케네 문명을 박살낸 그 정복자 도리스인의 후예가 바로 스파르타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외부에서 넘어온 정복자이자 침략자라는 거야. 얘들은 도리스인의 후예로서 정복자 침략자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가 좀 넘는 이 정복자인 도리스인들이 나머지 94.5%, 근 95%를 지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가 95%를 지배해야 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 5.5%의 정복자인 도리스인 이 시민들이 나머지 95%의 피정복민들을 지배를 하는데 이 피정복민들을 둘로 나눕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이게 자료에 나왔을 때 이게 스파르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페리오이코이와 이 나머지 95%의 그러니까 이 5%의 자유인인 시민들, 이 도리스인의 후예 스파르타 이 5%의 자유인 시민들이 나머지 95%에 달하는 피정복민들을 두 계층으로 구분을 해요. 그 어떻게 두 계층으로 구분했냐? 이 피정복민을 크게 페리오이코이와 헤일로타이로 구분을 합니다. 뭐랑 뭐로 구분한다고요? 네, 스파르타인들은 5%에 달하는 이 자유인인 스파르타인 시민들은 나머지 95%의 피정복민들을 둘로 구분했다. 뭐랑 뭐로? 페리오이코이와 헤일로타이로. 페리오이코이는 주로 반자유민. 그래서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얘들은 그나마 좀 대우가 나아요. 생산활동에 전념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애들인데 헤일로타이는 토지를 경작하는 예속농민으로 완전 밑바닥에 있는 노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리오이코이랑 헤일로타이가 나오면 아 이거 스파르타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힌트가 돼요. 자, 이렇게 자유인인 시민의 비율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정치 체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자유인들이니까 얘들은 나중에 정치가 뭐로 발전하냐?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민주정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가 아테네 자체가 농업보다는 해상무역에 종사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인, 해상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이 부유한 시민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부유한 시민들이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시민이 자유인들이 주인되는 민주정으로 발전을 하는데, 스파르타는 그럴 수가 없죠. 왜? 자유인은 5%밖에 안 되니까. 이 5%의 자유인들이 나머지 95%를 지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파르타는 어떤 방법을 썼냐?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 우리 5%의 시민들이 95%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5%가 95% 힘으로 찍어 눌러요? 이건 5명이서 95명이랑 맞짱을 떠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야, 얘들아. 뭐 17대 1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현실로 만들겠다라는 게 스파르타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5%가 95%를 힘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5%밖에 안 되는 우리 스파르타의 모든 시민들이 일당 100, 혼자서 100명,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강인한 전사가 돼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 5%의 스파르타인이 나머지 95%의 페리오이코이와 헤일루타이를 지배할 수 있다. 해서 우리 모든 스파르타 시민들은 한 명 한 명이 인간 병기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군사 통치 체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을 엘리트 군인으로, 혼자서 100명, 1000명을 상대해낼 수 있는 엘리트 군인으로 양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민주정이라면 스파르타는 철저한 군사 통치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군사 통치 체제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모든 시민들을 뭐로 양성해야 한다고요? 네, 모든 시민들을 엘리트 군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바로 뭐냐? 모든 이 스파르타의 5%에 달하는 이 시민들을 엘리트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군사 통치 체제를 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바로 무엇이었냐? 모든 시민들을 엘리트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바로 아고게라는 거예요. 아고게. 이게 19년도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야. 아테네의 교육 시스템. 이 아고게라고 하는 그 아테네의 교육 시스템은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모든 시민들을 엘리트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 시민들은 집단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살 때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서 무려 20살 때까지 집단 생활, 군대 입대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제 2년도 채 안 되죠. 근데 그 2년도 안 되는 게 안 되는 군대 생활도 그렇게 힘든데, 얘들은 7살 때부터, 우리로 치면 해바라기 반에 들어가야 되는 꼬맹이들이 군대로 가는 거예요.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모든 성인 남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군대식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먹고 자고 공동으로 군사 훈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스파르타인의 모습을 나타내준 건데, 300 보시면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다 우통을 벗고 다니죠. 그게 어느 정도 역사가 고증을 한 거예요. 실제 스파르타는 훈련 중에는, 물론 진짜 전쟁 나갈 때는 다 갑옷을 입지만, 이 아고게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군사 훈련 받을 때 19살까지는 우돛과 그 윗도리와 상의와, 우돛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상의와 신발을 주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몸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좀 배가 나오고 막 좀 살이 처지고 이렇게 근육이 사라지고 이러면 체벌을 받았어요. 언제나 완벽한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면서 공동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고, 20살 되면 해방인가요? 네, 해방은 해방인데 완전한 해방은 아니야. 20살이 되면은 이 아고게를 벗어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20살 때부터 30살까지는 이 아고게의 장교가 돼야 돼요. 10년 동안 장교로서 후배들을 또 기르고, 30살 이후에 가서야 진짜 개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특이한 게 여성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성에 대한 교육을 했다 그래서 여성 인권을 존중했냐? 그게 아닙니다. 왜? 여성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신경 쓴 것도 건강한 아이, 건강한 전사를 출산해야 한다. 그럼 여성의 몸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여자들도 육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여기까지 아테네랑 스파르타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 분석할 때는 위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테네는 해안가, 스파르타는 내륙에서 위치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주로 해안가 지방에서 해상무역의 지중해성 기후를 이용한 올리브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에 종사했고, 스파르타는 내륙 지방에서 농업에 종사했다. 자유인인 시민의 비율이 다르다. 아테네는 절반 이상의 자유인이지만 스파르타는 정복자인 도리스인의 후예로서 자유인의 비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5%의 자유인이 95%를 지배해야 되는 기형적 구조였다. 그래서 아테네는 민주정으로 발전하지만 스파르타는 이 5%의 시민들이 95%의 페리오이코이와 헤이로타이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선택했다? 강력한 군사 통치 체제를 선택했다. 그를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엘리트 군인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교육의 목적은 뭐다? 이 5%의 시민들이 페리오이코이와 헤이로타이를 완벽하게 95%의 페리오이코이와 헤이로타이를 완벽하게 찍어 누를 수 있는 강력한 군인, 엘리트 군인, 모든 시민들을 엘리트 군인으로 양성하는 게 스파르타의 목적이었다. 그를 위해 택한 방식이 뭐다? 네, 아고게였다. 라는 아고게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 집단생활, 공동교육, 군사훈련을 채택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아테네를 나중에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델로스 동맹이고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게 지도를 보여드리면 아테네 중심으로 나중에 이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진다. 펠로폰네소스 동맹. 또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자료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비율로 표로도 잘 정리했으니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발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